어, 오늘은 그 노동 이수진 TV로 지금 방송되고 있는 국회 토론회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의료 폐기물 처리 시스템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더불어민주당 경주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이강희입니다. 오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또 이렇게 귀하신 분들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최선을 다해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그 경주 지역에서도 이제 안강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데 그곳에 전국 최대의 의료 폐기물 소각장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 굉장히 민원도 많으시고 염려도 굉장히 많은 그런 지역에 있는데 그 지역에서 이제 2018년, 19년 걸쳐서 그것을 또 이제 정설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서 저희가 대구환경청이랑 뭐 이렇게 많이 주민들과 함께 노력해서 일단 좀 연기하는 상황으로 이렇게 되었었는데 2021년에 그곳이 또다시 지금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접수시켜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민들의 현안이 저희가 우리 정단 위원장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원외 지역이다 보니까 좀 해결하거나 이렇게 의견을 깊이 들어주고 방안을 찾아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경주를 찾아주시는 의원님만 오시면은 저희 지역의 환경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관심을 가져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했었는데 그래도 돌아가서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우리 특히 세 분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토론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이 시간이 있도록 이렇게 협력해 주신 의원님들 세 분 소개드리고 인사 말씀 듣도록 할게요. 먼저 홍익표 의원님, 고령 네, 7, 네, 협력 의원으로 예, 있으시고, 네, 굉장히 바쁘시고 지금도 소위 있으신데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잠시 인사 예. 격려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말씀 잘 들리시죠? 네, 네, 잘 들립니다. 네. 오늘 제가 법안 소위가 있어서 진짜 인사만 드리고 나갈 수밖에 없어서 정말 아쉬운데요. 네. 오늘 제가 더불어민주당 고령칠국 협력원이기 때문에 저를 또 초대해 주신 것 같고 특히 이 의료 폐기물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 이수진 의원님 또 양희원 의원님 정말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오늘 회의를 준비하시는데 함께 준비하시느라고 애써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노력해 주신 분은 아마도 이 토론회 준비를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경주 지역위원회 우리 지역위원회 여러분들 그리고 정다은 위원장님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토론과 발제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는데요. 경주는 청년 고도로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고 저는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도 가고 그런 추억도 있는데 의외로 이 경주 이미지와 맞지 않는 방사능 폐기장도 있고 의료 네. 폐기물도 많고 해서 시름이 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좀 해결돼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의료 폐기물이 굉장히 급증했어요. 최근에요. 저 최근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금년 7월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30만 톤의 의료 폐기물이 추가로 발생했기 때문에 결국은 특정 지역에 집중된 의료 폐기물 소각 시설로 그 지역에 계신 주민들이 더 불안하시고 이런 의료 폐기물 대란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데 실제 보면 이 경주, 경산, 고령 일대 의료 폐기물 소각장에서 전국의 한 30% 정도를 처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런 의료 폐기물 자체를 좀 줄이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의료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지금보다는 좀 더 안전하고 깨끗한 폐기물 처리에 대한 우리가 좀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토론에서 여러 전문가분들의 좋은 의견이 있을 거로 생각하는데 의료 폐기물 처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의견을 잘 주시면 저희들이 협력위원을 떠나서 대한민국을 아끼고 또 이 아름다운 경주를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의견 주시고 저희들도 열심히 국회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행사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이후에 이렇게 법안이 발의되고 그럴 때도 열심히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가 잘 부탁드립니다. 홍익표 의원님. 다시 한번 예,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다음 순서는 이수진 의원님.
노동환경위원회에 소속돼 있으시고 이 일이 정말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실무를 맡아주시고 주체가 되어주신 이수진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활동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경주 방문했을 때 정다은 지역위원장 만나서 많은 얘기 들었었고요. 특별히 제가 국회에서 지역과 노동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들, 이라면 사실 국회의 담 너머로 그 목소리가 전해지게 하는 게 제 역할이라는 생각으로 말씀 잘 들었고요. 그때 경주 갔을 때 개무덤이라는 데 갔었어요. 예, 그 앞에 가서 밥도 먹었는데 저는 개무덤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새롭게 하나 배웠고요. 어쨌든 그 천년고도 경주에 그 정의가 자리 잡길 바라면서 성년이자 여성 우리 시민사회단체 활동한 우리 정다은 위원장님께서 또 경주를 지켜내고 지역사회를 살리는데 큰 역할 하시기를 바라면서 토론의 인사말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주최하게 된 우리 홍익표 의원님, 항상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또 양희원영 의원님, 제가 양희원영 의원님 때문에 환경에 대해서 더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요새 특히나 4대강 재자연화에 꽂혀가지고 엄청 싸우고 있는데 원래 이거 양희원영 의원님 하셔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노동 때문에 싸워야 되는데 양희원영 의원님이 산자위로 가버리는 바람에 아주 제가 지금 어깨가 무겁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환경과 관련해서 우리 양희원영 의원님께서 산자에 있어도 함께 해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은 가볍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토론을 맡아주신 또 우리 진행 맡아준 이강희 여성위원장님 또 발제 토론자들 다들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보건의료 노동자 출신 국회의원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제 병원에서 의료 폐기물, 이 폐기물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사실 궁금했습니다. 제가 폐기물까지 관심을 그 당시에 못 가졌는데, 예를 들면 이제 빨래, 병원에서 이제 발생되는 환자 옷이라든지 이제 이런 빨래들이 그 지역으로 굉장히 멀리 가더라고. 경상도까지 가서 그 빨래가 돼서 오는 걸 보면서 사실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게 이제 감염성은 원래 나가면 안 되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충분하게 과연 분리를 하고 확실히 밀봉하고 그렇게 갈까? 그리고 거기서 처리하시는 분들은 그게 정말 감염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 잘 알고 처리를 하고 계신 걸까? 사실 그런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의료 폐기물이 감염 위험성이 다른 폐기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고 또 운반 과정에서 또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좀 더 엄격하게 다뤄져 왔다라고 하긴 하는데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사실 굉장히 급증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소각장 인근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전용 소각시설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 역시 큰 문제인데요. 저는 경주를 포함해서 경북 지역에 그 의료 폐기물 처리 부담이 굉장히 높게 이렇게 부담을 지고 있는 곳일 텐데요. 이게 지역 경계를 넘어서 장거리 이동 후 발생, 그 처리하는 방식이 이 불필요한 환경 피해라든지 또 지자체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발생지 책임 원칙을 확립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싼 인건비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게 합리화 효율화라고 생각하고 해외로 이동을 하는데요. 그게 과연 맞는 건지 다시 그 국내로 그 상품이 들어온다라면은 그 국내 들어온 상품에 그와 관련한 그 해외에 나가서 그 수익을 얻은 거에 대한 관세처럼 붙여서 다시 재팔아야 되는 거 아닌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누군가에게는 이득이 되고 있는 그런 방식. 그 안에서 처리해야 되는 건데 뭔가 이동을 해야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쾌하게 이렇게 밝힐 필요가 있고 되도록이면 그러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지난해 의료 폐기물 그 멸균 분쇄가 허용되면서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의료 폐기물 멸균 분쇄 시설 설치가 늘어나고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병원들이 공간적인 제약 때문에 설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또 소형 멸균 분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을 좀 해야 될 필요도 있겠다. 이제 이런 해법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불법적으로 방치하는 사례 역시 늘고 있습니다. 처벌이 미비하거나 조치가 늦어져서 실효성에 문제점이 있어서 이 의료 폐기물 처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의료 폐기물 처리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민간 전문가들이 한데에 모여서
오늘 토론회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매우 깊다. 그리고 오늘 토론회 통해서 의료 폐기물 처리 문제의 효과적인 해결 방안들이 많이 제안되기를 바라고요. 저 또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제안해 주신 내용들이 법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후에 또 다른 일정이 있어서 듣다가 좀 이동을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오늘 토론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수진 의원님. 네. 네, 다음에는 발제로 한번 모시고 이렇게 이야기 많이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양이원영 의원님 그 경주 현안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방문도 해주시고 지난번에도 오셨을 때 그 보좌관님들과 함께 저희 의견 덜어주시고 그 실현 가능한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이원영입니다. 제가 환노위에 같이 있다가 산중위로 오면서 환경 이슈를 이수진 의원님께 계속 있어서 네, 근데 최대한 같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4대강 제자연화 문제도 꼭 이 정부 들어서 보완화 해치 못하고 있는 게 너무나 속상한 상황인데요. 저는 그 병원 의료 폐기물 건은 제가 환경운동을 처음 접했던 학생 때 1994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병원 폐기물 소각자 문제, 경기도에 이슈가 좀 있어서 쫓아다녔거든요. 그때도 정말 제대로 된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그걸 제대로 소각, 처리를 못했을 경우에 불법으로 방치하고 했을 때 처벌이라든가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서 문제 제기를 꽤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94년이면 지금 20년, 네. 한참 전인데요. 거의 30년 전이죠. 근데, 자료집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전히 지방환경청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구나를 확인하게 돼서 너무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경기도 인근의 의료 폐기물 소각장 문제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경북과 경주에 몰린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난 지역 정치인들의 역할, 얼마나 무심하면 이럴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지금 오늘도 다, 예,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데, 지금 이수진 의원님이 한노위 소속이고, 그리고 홍인표 의원님 칠곡 고령 지역 협력위원이시고, 저도 경주 협력위원이다 보니까, 이걸 관심을 가지게 된 건데요. 이런 건은 사실, 국정감사, 국회, 소위 말하는 정치, 지역 정치나 중앙 정치에서 관심을 가지게 되면 상당 부분 진전을 볼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정다운 위원장님과 여러 분들 만나 뵙고 얘기 들었을 때 너무 놀랐습니다. 이렇게 방치가 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토론에 제가 끝까지 있지는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자료집 한번 쭉 훑어봤는데요. 이후에 법안 발의권과 그리고 환경청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것을 최소한 우리가 여기 지역 의원은 아니라 하더라도 협력위원으로서 해당 상임위 의원으로서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노력하는 거고요. 오늘 그 이후에 어쨌든 이 자리를 만드시느라고 애써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여기 참여해주시는 여러 전문가분 그리고 네, 대구환경연합의 개대구 이제 처장님이신가요? 국장님이신가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국장님이십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네, 지역의 주민과 지역 주민과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함께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정말로 기대가 됩니다. 그 시간이 조금 지나서 바로 오늘의 중요한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와 패널 분들은 순서가 될 때마다 여성 위원장님, 저희 장세호 위원장님입니다. 네네네네. 죄송합니다. 네. 여기 지금 더불어민주당 그 고령 7고 그 지역위원장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경북 도당위원장이시기도 한 장세호 위원장님 계십니다. 인사 말씀드릴게요. 소개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세호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우리 이수진 의원님, 홍익표 의원님, 양이원영 의원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이런 자리가 있게 만들어주신 경주 지역 우리 활동가분들, 또 우리 고령 성주 7곡의 활동가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함께 자리해 주신 우리 전문가분들도 너무 감사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북 지역은 환경 문제에 관한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가 전부 다 안고 있는 곳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주 지역의 원전 관련 여러 가지 문제들, 또 낙동강 도를 비롯한 4대강 관련 문제들, 또 환경 활동가들에게 가장 오래된 이슈이기도 한 석포 재련소 문제도 저희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또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비교적 굉장히 떨어지는 것이 또 우리 경북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도당에서도 그동안 뭐 국회의원 한 사람이 없습니다만은 저희 지역에 소위 개발 논리, 성장 논리에 밀려서 늘 소외되어 왔던 환경 문제, 노동 문제, 농민 문제에 대해서 저희 도당 차원에서라도 좀 더 관심과 또 자극을 위한 토론회를 저희들이 시리즈로 쭉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노동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 도당에서 이미 2차례 토론회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환경 문제에 관해서 그런 토론회를 할 수 있도록 꼭 주선을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됐든 저희들이 노동관계 토론을 해보면서 경북 지역만의 노동기본정책을 수립해보자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환경 문제도 경북 지역만의 환경정책 수립을 위한 여러 가지 관심과 노력도 함께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사, 오늘 이 토론회가 노동 문제, 환경 문제에 대한 우리 관심을 제고하는 그런 특별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경북 도당에서 경북 현안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바쁘지만 이 토론회를 위해서 경주와 국회를 오가면서 정말로 그냥 길거리 가다가 자빠질 것처럼 보이던 우리 정다운 위원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잠시 소개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경주시 지역위원장 정다은입니다. 제가 민주당에서는 최연소 지역위원장입니다. 지역에서 원외 지역위원장이기도 하지만 청년이고 또 여성으로서 현안 챙기는 것이 사실 많이 힘들어요. 그래도 저희 네 분의 협력 의원님들과 또 이렇게 여러 국회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조금씩 일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감 준비 때문에 가을이 없다고 해요. 그래도 이렇게 바쁜 시기에 이 와중에 경주를 위해, 경북을 위해 토론회 준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경주 시민들께 사랑받을 수 있는 민주당을 만들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예쁘게 가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까지는 인사만 할게요 이러시더니 이렇게 예쁘게 하실 말씀이 있으셨네요. 네, 그러면 이제 발제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네, 시간이 조금 지나서 발제자분들께서 혹시 가능하시면 한 2분 정도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면 줄여주셔도 감사하고요. 아니면은 그대로 15분까지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제자분들과 패널분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서 때마다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제는 아림환경 반대 주민대책위원장이신 정석원 위원장님과 그리고 안강에서 산대적 수지 경관 추진위원장으로 계시고 지역 부류공업지역 환경 문제에 계속 관심 가지고 함께 해주신 권용환 우리 주민 대표로 오늘 저희가 부탁드려서 참여하시게 되었습니다. 두 분 발제 차례대로 듣도록 할게요. 먼저 정석원님 소개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림환경 반대 주민대책위원장 정석원입니다. 여러분, 2019년도에 아림환경이라는 경북 고령군에 위치한 의료 폐기물 소각업체가 약 1,500톤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양이죠. 이걸 대구 또 경북
경남, 뭐 부산 등지 전국에 한 17곳 되는 창고에, 불법 창고에 불법 보관을 하다가 발각되어져서 지역 주민들을 큰 혼란에 위험에 빠뜨렸고요. 그래서 언론에 뭐 300여 차례 이상 보도되고 또 뭐 국정감사에서도 뭐 심각하게 다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일명 의료 폐기물 사태라고 2019년도에 불려졌었습니다. 저는 뭐 환경운동 전문가도 아니고 또 뭐 이 분야 의료 폐기물 분야의 뭐 학자나 전문가도 아닌데 그 현장을 지키면서 불법 의료 폐기물을 적발하고 또 고발 조치를 하고 지금까지도 이 폐기물 처리가 의료 폐기물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 가지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켜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현장에서 보면서 느껴지는 이 문제점과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화면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화면이 잘 보이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제목은 아림 환경을 통해서 본 의료 폐기물 처리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입니다. 자, 먼저 의료 폐기물은 최고급 폐기물 중에서 최고급 관리 등급입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되는 폐기물임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 여러 곳에 말씀드렸듯이 불법 방치되어졌습니다. 몇 가지 사례만 보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은 대구의 농공업의 불법 창고였습니다. 창고 내에 천정까지 가득 차 있는 이 폐기물 박스들이 보일 겁니다. 1년 이상 이렇게 방치되어져 있었고요. 여기 영상을 한번 보시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지금 이 바깥에 천막이 쳐진 곳, 창고 앞에 천막이 쳐진 곳까지 이렇게 폐기물이 쌓여져 있습니다. 여 밑으로 폐기물 박스가 밖으로 삐져나와 있는 것까지 보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불법으로 이게 방치되어져 있었던 현장입니다. 몇 가지 사례 더 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경남 통영에 있는 불법 야적 장소입니다. 역시 바깥에 노지에 이렇게 천막으로 덮어 씌워져 있고요. 이걸 천막을 벗겨보면 이렇게 의료 폐기물들이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는 보면 이렇게 빨간 라벨, 흔히 위험성이 있는 것들이죠. 이것들 역시도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 이런 부분 보시면 바깥에 빗물에 녹아내려서 박스가 눌리고 이게 얼마든지 바깥에 빗물로 누수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이 가까이에는 요 민가도 있지만 뭐 수돗물 양식장도 바로 가까이 있는 곳입니다. 이거는 또 더 심각합니다. 이건 어디냐면 부산시 의사회 건물입니다. 부산시 의사회, 의사들이 모여있는 그 의사회 건물의 지하 주차장입니다. 그 지하 주차장에 차량이 보이죠? 여기에 그대로 이 의료 폐기물 박스가 방치되어져 있습니다. 이 역시 이 폐기물은 아림환경이라는 곳에서 소각 완료되어졌다라고 소각 처리가 완료되어진 폐기물들이 여기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 부산시 의사회 건물은 여기 보시면은 바로 앞에 나와 보시면은 이렇게 완전히 상가 가운데 중심지구에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 방치되어져 있었고요. 얼마든지 지역 주민들을 감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있었습니다. 저희가 아림 환경이 있는 이 지역의 지역 주민들이 2019년 3월에 뭐 반대위원회를 결성을 해가지고 그 문제가 발견되고 난 이후에 환경청 집회도 하고 환경부에 가서도 세종시에 또 집회를 하고 환경청장과도 면담을 실시하고 또 국정감사에 참고인 출석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주민들의 주장을 이야기했기도 했지만
아직 여전히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면 아림환경이 불법 방치했던 내역입니다. 2018년도에 행정처분 내려진 건이 한 건 있고요. 동일한 건이 2019년도에 이때 이미 그 내용이 발견이 되었는데도 2019년도에 주민들에 의해 가지고 쭉 발견되어지면서 그 소위 의료 폐기물 사태가 일어났던 겁니다. 대부분 저희 주민들이 발견해 가지고 쭉 신고한 것이고요. 나중에 요 자진신고나 환경청은 주민들이 하도 발견을 하니까 아마 두려워서 그랬을 겁니다. 또 숨어 있다가 들킬 것 같으니까 아마 자진신고한 걸로 그렇게 짐작되어지는 게 몇 군데 있습니다. 다 주민들이 추적, 감시, 제보 등으로 발견, 고발 조치한 내용들입니다. 약 1,500톤 가량 되고요. 그렇게 해서 행정처분 내려진 것이 영업정지 10개월입니다. 영업정지 10개월에 내려진 내역을 보면 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9항 1호 2호 위반. 1호가 허가받지 않은 사업장 내에 보관했기 때문에 1호 위반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양가 기간을 초과해서 보관하지 말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위반했다라고 요 위반 사항에 대해서 1개월 그렇게 해서 전체 합산 10개월이 되어졌습니다. 10개월이 왜 10개월이냐면 수거 운반 업체가 총 8개입니다. 그 8개 9개입니다. 수거 운반 업체가 9개, 그 9개 각각 수거 운반 업체별로 1개월씩, 그리고 아림환경 자체 내에서 불법 보관한 건수 1건, 그렇게 해가지고 총 10개월의 영업정지를 내렸던 겁니다. 이 영업정지 10개월이 얼만큼 부당하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설명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희 주민들은 도저히 납득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영업정지 10개월을 환경청이 내렸다는데 저희가 뭐 법률 자문도 받아보고 하더라도 지금도 여전히 이해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5조 9항을 위반하면 1차는 영업정지 2개월, 2차는 3개월, 3차는 6개월, 4차는 허가 취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2019년 3월부터 해서 6개월에 걸쳐가지고 총 16군데가 순차적으로 발견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각각 1차, 2차, 3차, 4차, 네 번째 청구가 발견되어졌으면 당연히 허가 취소가 되어졌어야 되는데 그게 그냥 모든 걸 1차가 발견되고 난 이후에 16건을 그대로 한 번도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지 않다가 최고 마지막에 다 몰아가지고 어떤 업체는 창고가 뭐 3월에 발견되고 4월에 발견되고 5월에 발견되고 세 군데 이렇게 쭉 늘어져 있어도 그걸 하나의 불법으로 묶습니다. 그래서 수거 운반업체 한 개별로 1개월 이렇게 해서 각각 수거 운반업체가 9개니까 9개월 이런 식으로 영업정지 플러스 1개월 해서 10개월 이렇게 내리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도저히 뭐 제가 법률 자문을 구해봐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법 해석이고 또 이 영업 10개월의 행정처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또 보면 여기에 환경부 시행령으로 지금 시행규칙으로 영업정지 10개월을 내렸는데 이 정도 심각한 사항이 되면 폐기물관리법 27조 2항에 보면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는데 이 조항은 무시하고 25조 9항만 적용을 하는 것이죠.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허가 취소가 당연한데 업체를 비호했다. 환경청이 뭐 이렇게밖에 저희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가진 문제점들이 영업정지 10개월뿐만이 아니고 뭐 상당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느냐면 국가관리 시스템, 올바른 시스템을 완전히 무력화해 있습니다. 모든 이 의료 폐기물들은 뭐 배출, 수거, 배송
등에 RFID 태그를 부착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이 올바른 시스템에 전송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1,500톤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폐기물이 민가에 방치되면서 의료 폐기물 시스템, 올바른 국가 전산망 시스템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거죠. 그게 현재 수거 운반 업체의 잘못이라고 아림환경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림환경 내에서 전부 다 그 소각장 안에서 소각 완료 처리되어졌다라고 RFID 태그상으로 그렇게 다 입력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불법 방치되었던 거죠. 1년 동안.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 게 아니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영업정지, 집행정지,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10개월마저도 전혀 집행되지 않고 그대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요구하는 게 참 가관입니다. 영업정지를 혹시 영업정지가 맞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게끔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더라고요. 정말 어이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현장에서 보면은 대구지방환경청 관리감독기관으로서 너무 무능하다는 겁니다. 뭐냐면 지금 대양갑 개발이라는 수거 운반 업체가 2018년 7월 30일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금 물량이 적체되고 있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요청한다라는 공문을 대구지방환경청에 수차례 보냅니다. 공문뿐만 아니고 뭐 구도를 전달하고 여러 노력을 합니다. 수거 운반업자를 범법자로 만들지 말다라고 이렇게 문서화해서 보냈는데도 전혀 대구지방환경청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한정혜 지금 환경부 장관이시죠? 국감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또 내부 제보자가 작년 10월에 퇴사한 제보자가 있습니다. 이 제보자의 증언에 따르면은 내부 창고에 불법 보관이 되어져 있다라고 대구지방환경청에 가서 신고를 합니다. 민원 접수를 합니다. 민원 접수를 하고 2주 뒤에 나와서 현장 점검을 하는데 그때는 이미 이분이 신고를 하고 나니까 3일 뒤부터 빨리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물건을 치워라 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내부에 있는 물건을 싹 다 치우고 한 2주가 지나니까 현장 점검을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이 그 내부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박스가 눌려져 가지고 여기 뭐 이분의 말로는 지가 덕실거리고 한참 코로나가 왕성하고 코로나 물건이 들어올 때도 뭐 방역수칙 그런 거 전혀 없고 코로나 물건 역시도 막 뭐 똑같이 아주 거칠게 다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상태를 이제 고발을 한 건데 고발 내용이 여기도 굉장히 자세히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2주 뒤에 나가지고 민원 결과를 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처리를 해버린 것이죠. 그 기록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보면 법이 현장에서 보면 너무 비현실적이란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개월 과징금을 1일 매출액이 수천만 원인데 한 달 그 영업정지 과징금을 뭐 500만 원, 2천만 원 뭐 이렇게 한들 이 업체에 있어서는 2천만 원 아무런 돈도 아니거든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벌여들이는데 그런데 영업정지 한 달 먹었는데 그걸 2천만 원 대체해 준다면은 그거는 앞으로 마음 놓고 불법 저질러라 돈만 내면 된다. 이 이야기에 불법을 조장하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처벌 규정이 아직까지 그대로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간, 양, 또 주민한테 미친 위해성 등과는 무관하게 똑같이 그냥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규정이 있습니다. 1년이든 뭐 15,500톤이든 뭐 1톤이든 똑같이 그냥 내려지는 거죠. 그리고 이 업체는 소각 용량, 지금 현재 이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데 소각 용량 증서를 신청했습니다. 아는 무인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만큼 정성 선생님, 예, 네, 빨리 마무리 끝낼게요. 네. 예.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고 그만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는데 소각영양 정서를 신청하는, 그러니까 이 업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드리는, 현장에서 보고 느낀 점으로 드리는 제안은 뭐 이런 겁니다. 관련 법과 관리 감독권을 강화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내용으로 자료집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처리 시설이 공공화되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모든 불법의 원인은 영리 추구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 기업만 특히 일어나는 것은 이 기업인의 윤리의식이 오로지 영리만 추구하고 윤리의식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 폐기물 처리업은 수익성이 굉장히 좋은 업종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역사회에 순순한 구조만 만들면은 지역민과 얼마든지 소통하고 민비현상도 없애고 지역 내에 신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만 너무 닫혀진 구조, 폐쇄적인 구조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제 생각에는 환경청 권역별로 공공처리시설 한 개만 확보를 하면 장거리 이동하는 것도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가면서 뭐 가격 안정화 이런 부분에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반 폐기물로 의료 폐기물을 소각 처리하는 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해 의원이 2019년 10월 국정감사에서 했던 발언의 내용인데요. 현재 저희가 저희 영향도 아마 컸을 겁니다. 영양은 기저귀가 일반 폐기물로 소각 처리 가능하게끔 환경부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전해 의원 말씀에 따르면은 의료 폐기물과 일반 폐기물의 시설 설치 관리 기준은 동일합니다. 다만 의료 폐기물은 이동 과정에서 운반 과정에서만 철저히 관리하면 소각하는 것은 일반 산업 폐기물에서 소각을 해도 동일하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에 따라서 일반 폐기물로 의료 폐기물을 소각 처리하는 걸 점점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 내용인데요. 제가 현장에서 느끼면서 늘 느끼는 답답함은 이겁니다. 환경 문제는 공무원들이 너무나 뒤처진 환경의식을 가지고 있다. 현재 주민들에 비해서 주민들은 가만히 있어라. 이게 아마 공무원들의 입장인 것 같아요. 주민들과 같이 공감하지 못하는 환경정책은 절대 미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점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숨 좀 편하게 살자. 도시와 지방이 제발 좀 같이 살자. 네, 오늘 이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권영환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지금 여기 줌에 그 이강민 기자님 입장에 계십니까? 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은 원래 지금 이경무 교수님 순서인데 이강민 기자님 좀 사정상 먼저 잠시 말씀 듣고 이경무 교수님 패널 토론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뉴스파타 이강민 기자님이십니다. 말씀 전해드릴게요. 김강민 기자님. 김강민 기자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실수를 여러 번 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스타파 김강민 기자입니다. 일단 제가 시간이 잘 맞지 않아서 말씀을 다 듣지는 못했는데 그 준비를 잘 해주신 것 같고 네,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쁩니다. 저도 의료 폐기물 분야에 좀 관심을 가지고 지난 2월에 관련한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요. 제가 취재 보도를 하면서 느낀 것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 폐기물 처리 시장을 보면서 느낀 건 이게 전형적인 독과점 시장이라는 것이었고요. 2018년, 19년의 그 의료 폐기물 포화 사태 때 시장의 성격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료 폐기물 처리 수요가 급증한 상황에서 공급을 단기간에 늘릴 수는 없고 그래서 처리 단가가 치솟는 문제가 발생을 했었죠. 근데 결국에는 웃돈을 줘도 폐기물을 다 처리하지 못해서
2019년도에 그 의료 폐기물 방치 사태까지 이르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19년도에 이렇게 폐기물이 방치된 상황을 의료 폐기물 추적 시스템이 전혀 걸러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현재 한국의 의료 폐기물 처리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엄격한 시스템이라는 데 다수가 동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각물을 타소각물과 섞이지 않게 전용 소각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폐기물을 탄생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RFID 스티커를 부착해서 추적하고 있는 시스템인데요. 2019년도에 이런 관리 시스템을 폐기물 업체에서 실제로 수개월 동안 우회하고 있었는데, 지역 시민단체에서 문제 제기를 할 때까지 환경부에서는 전혀 그 선제적인 조치가 없었던 것이거든요. 시스템상 이제 발생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허가 용량 대비 처리량의 통계 이런 것들을 분명 뽑으려고 하면 뽑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통계를 뽑아보지 않아서 몰랐거나 아니면 알고서도 이제 빠르게 선제적인 대처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그런 의미겠죠. 사실 취재 과정에서 관리 시스템의 노후화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윈도우나 관련 시스템 소프트웨어 버전을 업데이트하기만 해도 그 RFID 인식 연결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까지 있었어요. 윈도우 버전을 XP를 쓰고 있다고 들었던 것 같고요.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자바 기반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이 버전을 조금만 바꿔도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다고 했고, 통신망은 2G망을 쓰고 있었는데 이제 2G망이 공식 폐쇄가 되면서 이제 대책을 마련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뭐 XP, 2G 이런 키워드만 들어도 이 시스템이 처음 만들었을 때 것을 굉장히 누더기 수준에서 이제 보완을 해가면서 이제 끌고 왔을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취재 시점에 인식되지 않은 RFID의 비율이 30%에 육박하는 상황이었는데, 이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의료기관에서는 손으로 스티커를 붙이고 있는데요. 그렇게 붙이는 스티커가 그 수천만 장이 넘는 규모입니다. 저희가 분석한 RFID 데이터만 300만 건 수준이었고, 이제 그런 게 12달치가 있으니까 4천만 장 이상 스티커를 붙이는데, 그렇게 손으로 붙인 스티커 중에 30%가 인식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걸 붙이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저희가 취재를 할 때 환경공단에서는 본질적으로 오류 비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항변을 하시기도 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같은 RFID 기반으로 운영하는 아마존의 무인 점포 시스템은 사실상 100% 정확도를 자랑하고 있거든요. 세계에 유례 없이 엄격한 시스템을 만든 것까지는 좋았는데, 기술적인 측면 또는 적용하는 실용적인 측면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완을 했어야 한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방치를 하다가 문제를 키운 거죠. 예를 들면 RFID 인식률이 일반적으로 고온에서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런 문제점들을 알고 있으면 현장에 어떻게 적용해야 인식률이 더 높아질까, 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야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미인식률이 높아진 상태에서 현장에서는 이제 재고를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잔량 처리라는 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었던 건데, 결과적으로 시스템을 우회하는 경로로 이용될 수 있게 된 거죠. 2019년도에 실제로 그렇게 운영이 된 거고요. 어쨌든 그 현장에서 노력을 많이 해주신 덕분에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고, 저희가 보도를 했던 2월에는 어떤 이런 자잘한 디테일한 문제점들은 상당히 대부분 개선되어 있는 상태이기는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구멍이 뚫려 있는 그 본령의 시스템을 보완하지 않고 업체의 선의에만 의존한다면은 그 19년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도권 폐기물을 지방에서 처리하는 이 지방의 식민화
문제는 어쨌든 이제 분명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경주나 대구 지역의 처리 비중이 높게 되어 있는데 해당 지역 주민들 입장에선 사실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건데 정부가 주도해서 그런 사회적인 합의를 좀 이끌어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대안을 좀 생각해 보면 멸균 분쇄 업종을 도입하고 이제 멸균 분쇄한 폐기물을 근거리의 지정 폐기물 소각장에서 이제 소각하는 그런 정도의 방법을 고려하면 좋겠습니다. 멸균 분쇄 업종에 대해서 사실 이야기가 많은데 과거에 폐지할 당시에 현재 의료 폐기물 소각업체 이상으로 문제가 많았다고 합니다. 작업 과정에서 작업자 감염 방지가 어려울 정도였다는 현장 반응이 있었다고 하고요. 업체 주변의 냄새도 마찬가지로 문제였고요. 다만 이건 그 자원재활용 순환 연구소의 그 홍수열 소장님 말씀을 인용하는 건데 다만 지금 정도로 어떤 관리 시스템과 관계자들의 인식 수준이 성숙해 있는 상태라면은 좀 다시 도입하는 걸 검토해 볼 수 있지 않겠나. 네, 이런 의견이 있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에는 의료 폐기물이 비용이라는 데 모두가 공감을 하실 텐데 사실 멸균 분쇄업을 도입한다고 했을 때 반드시 비용이 현재의 전용 소각 제도에 비해서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다만 이제 현장에 그 대형 병원 의사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의료 폐기물을 잘 처리하려면 결국에는 비용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 네. 사실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스템도 그만한 비용 투자를 해서 이끌어낸 거죠. RFID 스티커를 붙이고 격리 폐기물을 전용 용기에 담고 전용 소각 시스템을 이용하고 이런 것들이 다 비용인데 어쨌든 지금의 민간 독과점 시장에서는 어떤 민간에서 그런 비용적인 측면에서 추가 투자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의료 폐기물 대란이 일어나면 수익 측면에서 더 이익이 되고 그리고 대란인 상태에서 규제 당국이 사실 손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어떤 마대자루에 의료 폐기물을 넣거나 창고에 뭐 잔뜩 적재를 해서 박스가 터지거나 이런 문제, 관리가 부실한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수익의 일부를 관리에 투자하는 게 민간 업체에서 정말 가능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만약에 공공기관이었다면 좀 다른 형태로 대응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고 결국에는 뭐 수도권 중심으로 어떤 공공소각시설이나 멸균 분쇄시설을 도입하는 것이 의료 폐기물 시장 전체에 있어서도 좀 리스크 관리를 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강민 기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못 들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오늘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투지 이러니까 이게 어느 세상이지 이런 그 생각이 들었고요. RFID가 그 환경부에서는 항상 뭐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계속 고령에서도 그렇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에서도 엄청난 구멍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좀 좋은 이야기로 대안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강민 기자님, 지금 김강민 기자님께서 시간이 혹시 많지 않으셔서 혹시 이 중에서 김강민 기자님에게 지금 꼭 질문하고 싶다 이런 분 혹시 계실까요? 채팅으로 질문해 주시든지 아니면은 지금 손 들어서 질문해 주시 분 계시면은 패널 분이든 누구든 우리 줌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도 가능하고요. 혹시 김강민 기자님 이따 나가버리실까 봐서 오늘 일정이 너무 바쁘셔서 그러면은 네 정성호 선생님. 기자님 언제 고령에 오셔가지고 취재를 한 번 더 하시죠. 지금 전혀 진동나가지 않는 이 상황을 아까 말씀하셨던 그 내용과 결부해가지고 한 번 더 취재를 한번 해보시죠.
제안드립니다. 네. 네, 어쨌든 저는 이슈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제가 최근에는 뭐 방송 협찬이나 좀 다른 문제들을 계속 다루고 있어서 사실 의료 폐기물 쪽에서도 추가 보도를 하고 싶은 부분들은 있었는데 더 하지는 못했었거든요. 일단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바로 질문 없으시면은 혹시 채팅이나 나중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김강민 기자님에게 질문을 또 전해드려서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경무 교수님 패널 지금 참여해 계시는데 토론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기자님 오늘 바쁘신 중에 감사드립니다. 네, 이경무 교수님 한국방송통신대학 그 보건환경학과 교수님이십니다. 많이 기다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그 소개받은 이경무라고 하고요. 저는 2014년, 15년대에 그 환경부 과제를 한번 수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 그 내용을 좀 정리해서 논문으로도 발표하고 이런 경험이 있어서 전화 주셔서 참여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권역화라는 그런 그 주장 또는 어떤 그런 안에 대해서는 사실 그게 꼭 맞는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토론에 좀 맞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도움되는 말을 좀 해달라라고 말씀하셔서 제 경험에 비춰서 혹시 도움이 될 수도 있을까 싶어서 제가 그 자료를 조금 그 예전 제 경험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공유하면서 한 10분 정도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냥 짤막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 의료 폐기물과 관련해서 제가 좀 과거 기억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좀 더듬으면서 어제 좀 찾아봤습니다. 다시 그랬을 때 의료 폐기물 발생량은 분명히 2018년까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 중에서 일반 의료 폐기물이 제일 많다라는 거는 뭐 이미 다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 지정 폐기물, 뭐 사업장 폐기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정 폐기물 유해 폐기물이죠. 유해 폐기물로 지정했다 해서 지정 폐기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지정 폐기물 안에 의료 폐기물이 들어 있고요. 그랬을 때 지정 폐기물을 100%로 봤을 때 의료 폐기물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느냐를 2008년부터 2018년까지로 보면은 역시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의료 폐기물 전용 소각로 제도가 도입될 때는 한 2000년 정도가 되죠. 근데 그때는 이것보다 더 낮았을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의료 폐기물의 그 지정 폐기물에 비해서 비중이 상당히 낮았기 때문에 이걸 어떤 보호해 준다는 차원에서 양을 좀 확보를 해주고 그런 의미에서 일반 의료 폐기물도 많이 조금 넓게 의료 폐기물을 지정을 하고 그랬던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는 이 비중이 상당히 좀 많이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증가할 것으로 다들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어떤 상황의 변화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의료 폐기물 발생 현황을 보면은 수도권이 그 2012년 이전에는 더 높았다가 한 60% 가까이 됐다가 점점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이 두 번째는 영양권 발생 비율인데요. 이 상대적으로 수도권이 줄어드는 만큼 영양권에서 발생하는 양이 조금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이거는 이제 2013년에 왼쪽 2013년에 의료 폐기물 소각장의 전국 분포이고요. 이 오른쪽은 2019년의 분포입니다. 그래서 거의 차이가 없는 걸로 되어 있고 차이가 있는 거는 이제 전남 지역에 하나가 더 그 소각로가 건설이 된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그 과제 참여하면서 그 2,000개 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 폐기물 그 자료를 가지고 그 지도상에 한번 표시를 해본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근 데이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전체적인 경향은 거의 똑같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이 빨간색 세모가 그 소각로이고요. 그래서 경기 지역에 소재하는 소각로에서는 이 점이 있죠. 그래서 경기 지역에서 발생한 의료 폐기물과 뭐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까지 이렇게 해서 소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충청도이죠. 그래서 두 곳에서 이렇게 전국에 퍼져 있는 병원에서 수거해서 소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2,000개 병원에 한정한 겁니다. 상위 2,000개 병원. 그리고 경상도에 뭐 지금 집중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제 이거죠. 그래서 여러 군데가 있고 전국에서 다 제주도까지 이렇게 해서 소각이 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전라도 지역에서는 이제 한 곳, 그 당시에서는 이제 한 곳이죠. 이렇게 처리되고 있는 것을 이제 시각적으로 표현을 해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의료 폐기물 관리제도의 국제 비교인데요. 지금 김강민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한국에서 전반적으로 이 규제의 강도는 뒤쪽인데요.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온도 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독일이나 미국 같은 데가 훨씬 더 셀 것 같은데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제 차이들이 있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이걸 다 지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거는 이제 참고 자료로 나중에 뭐 이게 저기 업로드를 한다든가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에서 이제 벨기에 같은 경우는 벨기에는 이제 2개 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래쪽이 플란더스 주예요. 플란더스계 뭐 이런 그 만화도 있잖아요. 그런데 플란더스 주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경상도의 절반만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그냥 소각으로 다 해결합니다. 전부 다 집중해서 그렇게 가는 거고 이 강도 면에서는 벨기에가 가장 강도가 높은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집중화해서 소각으로 다 안전을 우선시하는 그런 관리 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거리에 지금 상당히 좀 약간 그 민감한 그런 그 주제이기는 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4시간 안쪽 또는 뭐 3시간 안쪽 뭐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고 독일 같은 경우는 2시간 안쪽 뭐 벨기에도 멀어봐야 워낙 그 국토가 좁으니까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멀리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2시간 안쪽 뭐 이 정도로 보면은 대략적으로 분포가 그렇게 돼 소각로 분포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은 뭐 일반 의료 폐기물 처리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용 용기에 넣어서 소각하는 것을 이제 가장 강력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혈액과 접촉한 것은 무조건 고위험 의료 폐기물로 분류를 해가지고 소각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고 독일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생활 폐기물 수준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의료 폐기물이 다 같은 의료 폐기물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종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7가지 종류 중에서 감염이 가장 이제 우리가 의료를 하는 것이 격리 의료 폐기물입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의 의료 폐기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격리 의료 폐기물이 양은 사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전체 양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일반 의료 폐기물이고요. 그래서 위해성 측면에서는 사실은 크게 다른 의료 폐기물에 비해서는 낮다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의료진에게 가장 그 위험이 되는 것은 그 주사 바늘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많은 현장에서 사고도 많이 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물리적 손상에서는 이 손상성 의료 폐기물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생물이나 화학 물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성, 중독 이런 쪽에 더 강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과제를 수행을 하면서 의료 폐기물의 감염 위해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폐기물의 성상입니다. 지금처럼 손상성 의료 폐기물이냐, 격리 의료 폐기물이냐, 뭐 그 외에 일반 의료 폐기물이냐 같은 것이 가장 그 위해성에 감염 위해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요. 그 다음에 온도
온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 시 온도, 그리고 보관 시의 온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관 기간, 그리고 수거 빈도. 수거 빈도가 줄어들면은 오랫동안 그 배출자, 그 병원에서 오랫동안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그 환경부에서 격리 의료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보관 기간을 더 짧게 강화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바뀌었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으로 들 수 있는 것이 용기의 종류 및 포장 상태입니다. 사실은 종이 박스 같은 경우에 지금 앞에 이제 발제를 해주신 선생님께서 이제 사진도 보여주셨는데, 보관 시에 파손 가능성이 있고 먼저 들어온 박스를 먼저 처리해야 되는데, 쌓다 보니까 위에 거부터 쌓았다가 위에 거 처리하고, 또 다 처리를 못하니까 또 위에 쌓았다가 위에 거 처리하고, 그래서 밑에는 항상 오랫동안 보관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운송 방법 및 운송 거리 측면은 사실은 저의 생각은 감염 유해성의 팩터로 보면은,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보면 사실은 한 5번째 정도가 된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그리고 의료 폐기물 처리 방안과 관련해서 그 국회 입법조사처에 최근에 나온 자료들이 있어서 그거를 한번 보니까, 감염 유해도별 관리, 그리고 병원 자체 처리 방안, 소각장 처리 용량 확대 정책, 이 3가지를 제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에 각각의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텐데요. 결국은 이제 이 2번째 오세훈 등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참여해서 그 논문을 낸 것인데, 거의 비슷한 측면이 이제 겹치는 측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살펴보면은 의료 폐기물 발생량 증가 속도를 일단 완화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것과 관련된 방안으로 분리수거.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 혈액 같은 거즈가 섞이면은 일반 의료 폐기물 박스에 다 넣는 거죠. 그래서 분리가 잘 안 되면은 다 섞인 거를 그냥 한꺼번에 다 의료 폐기물에 처리를 하기 때문에 양이 증가하는 그런 요인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위해성에 근거한 분류 체계가 잘 되어 있으면, 분리수거가 잘 되면은 이 증가 속도를 조금 완화시킬 수 있다. 이런 사례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안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 측면도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 폐기물 처리 비용을 이제 계약을 할 때 정량제 기반으로 하지 않고 정액제 기반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병원과 어떤 업체 간에 이제 그 가격 딜을 할 때에 1년 동안 처리를 하는데 얼마, 이렇게 넣는다라는 거죠. 네. 그것보다는 이제 정량 몇 박스 처리했으면은 거기에 맞게 돈을 지불하는 방식이 되면은 양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막 적체에서 싸운다든가 그 양을 많이, 병원 입장에서는 어차피 정액으로 다 지불을 했어요. 그러면은 웬만한 거는 박스에 다 집어넣어서 다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양도 더 많이 늘어나고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거를 과제 수행하면서 그 정보를 얻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원 내 멸균 분쇄 방법, 이것은 사실 과거에 행해지다가 거의 이 위탁 소각 처리로 일원화돼서 다 거의 사라졌죠. 지금 한 곳에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다시 이제 그 병원 내 온사이트 그 처리로 지금 대안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의료 폐기물 소각로 외의 소각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3번째 소각장 처리 용량 확대 정책과 연결이 되는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멸균 분쇄를 위탁 처리 방식으로 허용한다. 이건 이제 사실은 이렇게 하려면 법을 다 개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측면은 사실 과거로 회귀하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시범 사업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제안할 수 있고요. 이 의료 폐기물이 발생부터 해서 분리수거, 보관, 그리고 운송, 임시 보관할 수 있고요. 운송 다시 해서 임시 보관하고 있다가 소각하고 최종적으로는 매립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 사이에서 분류 체계를 개선을 해서 일반 의료 폐기물이 잘 수거될 수 있고 잘 분리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화학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감염 위험성이 없는 화학 폐기물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나오더라도 분리수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의료 폐기물 분리수거 체계 확립 요거는 이제 이야기 드린 거고, 발생량 통계 정확성 제고 노력 이것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격리 위해 폐기물의 임시 보관 조건 강화 이 부분은 이미 말씀드렸고요. 멸균 분쇄와 관련해서 최신 멸균 살균 기술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멸균 분쇄를 한 그 잔재물을 지금 현재는 그 지정 폐기물 소각로에 가서 또 소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병원의 그 의료 폐기물 처리 담당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그때에 이 지정 폐기물에 소각하면은 비용이 더 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비용 측면에 있어서 또 생활 폐기물 소각로 활용을 검토한다 하는데, 사실은 뭐 감염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생활 폐기물 소각로로 가는 거는 또 거꾸로 가는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장단점 이런 걸 잘 파악을 해서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화학 폐기물이 지정 폐기물 소각 처리 검토 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일부의 일반 의료 폐기물 또는 국가 및 지자체 운영기관의 지정 폐기물 소각로 이용 검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그 비상시에 의료 폐기물을 일반 의료 폐기물 위해성이 낮은 것에 대해서 지정 폐기물 소각로에서 태울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확대됐죠. 과거에도 그렇게 비상시에는 그렇게 했긴 했었지만 조금 더 지금 그 코로나 시국 이거 해서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정 폐기물 소각로 또는 더 넓게는 생활 폐기물 소각로까지도 고려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전용 소각로를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때까지 여러 가지 노력을 해도 지을 수 없었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제가 그 과제를 할 때 2015년까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건설 반대 기사들을 모아놨던 거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2021년 것만 최근 것만 모았는데 거의 뭐 동수의 반대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군수님이 직접 와서 반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보니까 영천시 같은 경우에 마을 발전 기금을 준다 이런 제안이 있었는데, 그것도 뒷거래다, 뭐 이권 개입이다 이런 식으로 비난받았다, 뭐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마을 발전 기금 같은 그런 형태로도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만약 지금 발제를 해주신 선생님들이 공공 소각장 이걸 이제 대안으로 권역별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고려를 할 수 있고, 또 이런 뭐 말 발전 기금과 연결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2015년에 추진 중이었던 의료 폐기물 소각로 이런 것들 중에 지금 된 것이 없죠. 네, 없습니다. 그리고 병원 내의 멸균 분쇄 시설과 관련해서 이거는 이제 서울대학교 분당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고 왔던 건데요. 이런 그 마이크로웨이브 형태, 그러니까 초음파를 이용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잔재물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잔재물을 가지고 이제 지정 폐기물 소각로를 가서 소각을 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때 갔을 때 저는 좀 민감한지 몰라도 그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가지고 이것이 이제 병원에서 운영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사실은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내 소각로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점인데요. 손상성 폐기물로 인한 고장, 그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한 그런 멸균 분쇄 시설인데 자주 낀다고 합니다. 그 바늘이나 이런 것들에 껴서 고장이 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고장이 나면은 역시 이것도 적체가 돼요. 병원 내에서 적체. 이런 문제들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때 최신 개발된 멸균 분쇄 처리기를 도입할 경우에 이런 고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많이 확률이 적어졌을 겁니다.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그리고 잔재물에 대한 처리 규정인데 현재 지정 폐기물 소각장에 소각해야 하나
생활 폐기물 소각장에 소각하는 것도 허용해도 되는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이것은 이제 비용과 관련된 것이고요. 그다음 악취, 지금 말씀드린 악취, 그리고 공간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분쇄 기술, 그리고 처리 과정에서 유해 물질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하는 밀폐 시스템, 이런 것들이 개발되고 있다고 하고, 이것은 이제 환경 친화적 기술이죠. 그리고 작은 공간을 차지하면서도 많은 용량을 처리하는 모델, 이것들을 개발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현재는 시간당 처리 능력 기준이 100kg per, 1시간당 100kg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요것을 조금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조금 더 작은 공간에 들어가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역시 이 병원 내 이런 시설이 있을 경우에 주민 반대가 역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벨기에에 저희들이 그 과제에서 직접 가서 이제 본 것인데요. AMB사의 에코스텔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좀 작게 75kg per hour 처리 용량입니다. 기준이 되는 100보다 더 작은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치수가 나와 있고요.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AMB사가 이제 벨기에에서 그 만들어진 회사인데, 자기 나라에는 이걸 팔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들 나라는 완전 소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3세계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런 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판매하고 설치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자기 제품들이 그 사용되는 의료 폐기물 소각장을 견학을 시켜줬는데, 이제 프랑스에 가서, 프랑스에 있는 그 접경에 있는 프랑스에 가서 봤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회사에서는 이제 다각적으로 이거를 그 벨기에 정부한테도 이제 로비 같은 걸 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도 이게 충분히 안전하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잔재물들이 있는데, 이 잔재물 가지고 만든 이 재활용 용품입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같은 거. 근데 이제 문제점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염소 같은 것들을 이제 완전히 제거해야 되는 그런 과제도 있고, 그래서 자기 자체적으로 이런 과제도 진행을 하고 그렇다라고 했던 말을 들었고요. 그리고 금속도 또 있을 텐데, 금속을 이렇게 잘 그 자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뽑아가지고 금속을 재활용하는 방법. 그 폐기물의 가장 기본이 재활용이잖아요. 양을 줄이고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이제 소각, 매립 이런 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같이 노력을 해야지 병원에서 이제 그 적용하는데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네. 제가 교수님, 말씀드리고 시간이 좀 아쉽네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예, 다른 건 네. 생략하고요. 네. 과거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의료 폐기물 처리 권역화 방안과 관련해서 근거로 이 텍사스주에 있는 의료 폐기물을 주 밖으로 나가는 걸 금지한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는 아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그 신문 기사에 그대로 인용되고 있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잘 걸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시간이 너무 아쉽습니다. 네네. 예. 네, 그 자료는 저희에게 좀 보내주시면 네네, 저희가 지금 올려드리겠습니다. 있는 자료랑 첨부해서 네네. 다른 분들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경무 교수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아유, 듣고 싶은 말씀도 더 많고 이런데 시간이 지금 벌써 이렇게 되어가지고 예정 시간보다 네네. 조금 더 지체해도 되겠죠. 이수진 TV 담당자님. 괜찮겠습니까? 그냥 네, 괜찮습니다.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 혹시 계시면 채팅으로 남겨주셔도 되고 손 들어 주시면은 제가 나중에 질문 기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남아 계신 분이 개대욱 환경부 기후탈핵 에너지국장님 계시고, 그리고 문재원 환경부 폐자원 관리과 과장님 나와 계십니다. 중간에 지금부터 질문 있으시면 저한테 일단 보내주시면은 제가 기회 봐서 그렇게 질문 기회 드리도록 하고, 현재는 우리 개대욱 국장님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대욱 국장님. 네, 마스크 빼셔도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네네. 네, 앞에 토론 발제해 주신 분들이 말씀을 다 너무 잘해 주셔서
역시 뒤에 가니까 할 말이 없네요. 네. 그만큼 이 문제가 뭐 오래되었고 관련해서 많은 논의와 의견들이 또 축적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을 얼마나 어떻게 잘 살려내느냐가 또 이후의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특히 이경무 교수님 토론 내용과 네, 또 뉴스타파 또 기자님 김강민 기자님 얘기를 들으면서 좀 많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들으면서 이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 이경무 교수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더 이상의 이 신규 시설이 시장 진입이 어려운 지금의 상황. 그래서 그게 증설이 됐던 신규 시설이 되었던 왜 이것이 들어설 수가 없는 것인가 라는 것으로 따져서 들어가면 문제 해결의 또 하나의 또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은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앞서 발제해 주신 우리 정성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위법 행위를 그렇게 해서 시스템을 의료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무력화한 업체가 여전히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못하고 솜방망이 처벌도 안 받았죠. 예. 그러면서 또 코로나 시국을 넘어오면서 계속해서 영업 정지 없이 운영이 되고 있고 이게 결국은 이 정도의 불법은 저질러도 된다는 일종의 시그널로서 그런 업체들한테는 작용할 수 있는 측면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뭐 시설 투자라든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김강민 기자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당연히 이 폐기물을 돈으로 보는 이 사업성 위주의 관점에서 민간 처리에 100% 의존하는 지금의 구조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양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장흥에 19년도 7월에 신설이 되고 또 울산에 지금 휴업했던 업체가 올해 5월까지 휴업했던 걸로 아는데 그게 뭐 풀리면서 어쨌든 전국 소각업체가 14곳에 이제 하루 613.4톤 정도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는데 그게 이제 그 이전과 비교해서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환경부에서도 항상 얘기하는 게 이런 불법적인 행위나 업체가 발각이 되어도 시설이 부족하다, 어쩔 수 없다, 현실적으로 안 된다 이런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의 구조가 민간 위탁으로 100% 처리했을 때의 문제점을 우리가 확인하고 계속 있는 단계라서 그러면 해법을 다른 데서 찾아야 될 텐데 최근에 이제 저 좀 관심 있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불법이나 방치 폐기물 또 뭐 재난 폐기물을 처리를 하는 목적으로 폐기물 공공 처리장을 이제 국가 주도로 이제 설치하고 운영을 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을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물론 이제 공공 처리장이 생긴다고 해서 이 모든 문제를 일순간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건 뭐 모두가 다 공감할 텐데 어쨌든 이제 폐기물을 특히나 의료 폐기물이 민간 영역에서 이 과점된 상태에서 운영되다 보니까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국가 주도였던 공공 처리의 개념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가져와서 지금 민간 처리의 한계에 직면해 있는 것을 좀 풀어보는 해법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이게 어디인가에 들어설 수밖에 없는 시설이라면 그게 이제 민간이 운영하든 공공이 운영하든지 간에 민간 처리하는 업체와 다를 바 없이 지금 운영이 된다면 과연 주민들은 신뢰할 수 있냐. 결국에는 민간 운영이든 이제 공공이 운영하든지 간에 이게 얼마나 주민들의 입장에서 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정보가 공개가 되고 또 이 사업성이 함몰되지 않고 수익성이 함몰되지 않고 기술적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로 인한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운행해서 쌓아온 주민들한테 쌓아온 이제 불안이나 신뢰를 극복하는 것부터가 제1 과제가 아닌가.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이경무 교수님이나
다른 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세하게 더 파고 들어가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런 공공 처리는 이제 그 앞서 우리 발제해 주셨던 권영환 선생님께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쨌든 뭐 비상 상황을 대비한다든지 의료 폐기물 대란에 대비해서도 뭐 안전망을 구축하는 의미에서는 좀 이제 적극적으로 더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환경 정의에 어긋나는 지금의 이제 특정 지역의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 실질적으로 지금 수도권에서 47%에서 50% 가량이 발생하는데 수도권 처리량은 한강청에 등록된 이제 세 곳의 경기도의 세 곳에서 처리하는 양이 한 25%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에 반해서 경북은 의료 폐기물 4% 발생하는데 처리량은 이제 35%에서 뭐 18%까지 가는 지금의 상황이거든요. 이제 물론 그게 이제 이 편중의 문제가 뭐 또 다른 나라의 사례에 비춰봤을 때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이냐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운영도 제대로 안 되고 신뢰를 할 수 없는 구조에서 또 특정 지역에만 이렇게 계속 가중되는 거는 앞으로 의료 폐기물을 비롯해서 모든 이제 폐기물 정책에 있어서 뭔가 부정적인 인식을 깊게 뿌리내리는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거의 하나의 해법으로서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그런 이동 거리를 뭐 일부 제한하거나 좀 축소를 한다든지 혹은 이제 권역별로 어떤 이제 공공 처리 시설을 들어 놓아서 이 문제에 좀 해법을 찾아보자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말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또 의미 있게 본 것 중에 하나가 환경부에서 뭐 이거는 좀 뭐 잘하신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2018년도에는 6개 이제 대형 병원 위주로 이제 그 시범 사업을 했었어요. 의료 폐기물 분리 배출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근데 이제 19년도에는 한 45개 이제 참여 병원을 늘려서 했던 것으로 나왔고요. 이 19년도에 했던 것을 이제 전년 대비로 보면 어쨌든 그 참여한 단위들은 뭐 전년 대비해서 이제 182톤을 감소한 반면에 참여하지 않은 이제 304개의 종합병원들은 그 기간에 1,132톤, 4.54%가 이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었거든요. 그 2018년도에 이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그 의료 폐기물 내에 우리가 의료 폐기물에 속하지 않고 그냥 버리는 일반 폐기물이 20% 이상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혼입돼 가지고 의료 폐기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의료 폐기물까지 우리가 지금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것을 좀 더 과감하게 좀 더 확대를 하고 이것이 증명이 되면 좀 더 이제 종합병원에는 의무화하는 방안까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이제 멸균 분쇄도 이제 의료 폐기물 처리를 좀 다각화하는 측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2019년도 기준으로 보면 어쨌든 종합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 폐기물 양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48.4%를 차지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종합병원에서 어떻게 의료 폐기물을 잡아내느냐 이게 멸균 분쇄가 됐든 어쨌든 분리 배출 강화가 됐든 그 시범적으로 이 종합병원을 얼마나 잡아내느냐가 의료 폐기물 폐기물 발생량을 감축하는 데 현격하게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경무 교수님께서 그 표를 잘 정리해 주셨는데 그 의료 폐기물 분류 체계에 대해서 좀 더 재검토를 해서 다른 나라 사례도 봐서 그걸 사업장 폐기물로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 왜냐하면 이제 의료 폐기물 중에서도 일반 의료 폐기물이 73% 정도를 해마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일반 의료 폐기물 중에서는 지금 뭐 보건학상 이제 위험성이 낮은 의료 폐기물들이 많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멸균 과정 정도를 거쳐서 어쨌든 사업장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면
큰 파이부터 이렇게 잡아나가는, 일반 의료 폐기물 좀 잡고 종합병원에서 좀 잡아나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코로나19처럼 신규 감염병이 늘어나서 의료 폐기물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은 계속해서 도래될 텐데, 그거에 좀 더 대비할 수 있는, 네, 그런 방법들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네, 두서없이 얘기했지만 좀 말을, 네, 많이 길게 했네요. 네, 네, 제 의견은, 네, 이상입니다. 네, 개덕국장님 감사드립니다. 두서없이 아니시고 그 말씀 감사드려요. 그 말씀하신 거 혹시 뭐 자료로 정리가 가능하면 저희한테 또 좀 첨부해 주시면 저희가 같이 묶어서 자료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불편한 마음으로 오늘 이 토론회를 참여하셨을 수도 있는데,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문재원 과장님. 네, 소리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 문재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간단히 준비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의료 폐기물 발생과 처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감염성이 낮은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 폐기물에 제외하면서 의료 폐기물 발생량은 상당 부분 줄었고요. 그다음에 소각시설도 올해 이제 2개 소각시설이 증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589톤에서 현재는 약 10%가 증가한 646톤이었죠. 즉 발생량도 줄었고 소각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로나19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의 평균 소각률은 100% 미만, 90%대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과거에 120%에 육박하던 그런 소각률이 상당 부분 좀 낮아져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선 발제자분들, 토론분들이 많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의 의료 폐기물은 아시다시피 전용 소각 제도거든요.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국에 13개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인구는 수도권의 절반 가까이 계시고요. 근데 그쪽에서는 소각시설이 3개가 되죠. 그래서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한 의료 폐기물이 일부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으로서 이제 장거리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들이 좀 많으신데,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의료 폐기물은 아까 있었던 거 종이 골판지 박스와 혹은 플라스틱 박스라는 그런 전용 용기를 사용해서 밀폐한 상태로 보관되고 운송이 되고, 운송 자체도 전용 냉장 차량을 통해서만 운반되고 있어서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좀 운반 과정에서 위험성은 낮다고 말씀드립니다. 발생지 처리 원칙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도 전국에 13개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수도권 쪽에서는 발생량 대비 처리 양이 좀 부족한 실정이고, 그래서 충북이나 경북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발생지 처리 원칙이 되면 수도권 쪽에 발생되는 의료 폐기물 처리가 어려워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처리 또한 또 문제가 될 겁니다. 이제 수도권 지역의 단가가 엄청 올라간다거나 이로 인한 불법 폐기물의 발생에 대한 우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발생지 처리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멸균 분쇄 시설은 또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이게 병원 자체적으로 일부 감염성이 없는 그런 폐기물을 자체적으로 분쇄해서 멸균하는 방식인데, 현재 한 3개 종합병원에서 지금 하시고 계시고요. 저희도 관련 연구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 소형화 시설
가능하도록 저희가 연구를 또 진행 중이고, 그 용량별로 어떻게 멸균 분쇄를 만들 수 있느냐. 그 다음에 현재로서는 고온으로 해서 멸균하는 방식만 있는데, 다른 방식도 고려할, 허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부터 24년까지 연구를 진행하고 또 이런 관련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도 병행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앞서 그 아림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RFID에 관련해서 처리가 되지 않았는데도 처리된 것처럼 처리 업체에서 지금 RFID 등록하고 그런 경우들이 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과거에는 그 입고하는 그 차량 단위로 이제 처리 여부를 따지게 되는데, 이제는 그 박스별로 태그 단위로 해서 그러한 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관련 시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완료가 되면 과거에 차량 단위로 들어가서 전체를 다 소각장에 들어가기도 전에 처리한 것처럼 그렇게 기록할 수 있는 것은 개선이 될 걸로 보이겠습니다. 아리만경은 지금 행정처분으로 해서 영업정지는 2019년의 10월 그렇게 해서 이제 행정처분이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대한 소송 중이라서 지금 그 영업정지에 관련한 행정처분이 지금 중지된 상태고요. 소송이 끝나면은 그 결과에 따라서 예,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처분을 안 한 건 아니라는 것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저는 이 정도 예, 짧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뭐 나온 이야기들 관련해서 이렇게 좀 나름의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개선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로서는 저희로서는 지역에 편중된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자유롭고 싶다. 지방은 지방의 가치를 만들어 나가고 싶은 것이 저희 현 상황입니다. 혹시 그 이수진 TV 우리 지금 비서관님 점심시간도 지켜드리고 해야 돼서 5분 이내에 마무리해야지 되거든요. 혹시 꼭 질문하시고 싶은 분 계실까요? 혹시 안강의 이만재 기자님 질문하실 거 있으십니까? 네, 이만재 기자님 엄소고 해주시고 질문 있으시면 해주셔도 됩니다. 오늘 화면도 공유해 주시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혹시 다른 분, 오늘 어느 분에게 꼭 질문하고 싶다 그런 분 계세요? 김대엽 기자님은 혹시, 네, 지금 어느 분? 네, 아닙니다. 질문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많은 분들 많이 말씀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 환경부 과장님 귀하게 오셨는데, 그냥 당부 말씀 한 개 드리고 싶습니다. 앞에 패널이나 여러분들께서 좋은 제도나 개선 방향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한 개 한 개 제도적인 개선을 이뤄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2019년도부터 해서 지금 전 국민들한테 의료 폐기물에 대한 불신을 심어놓은 가장 큰 원인이 한 개 업체거든요. 한 개 업체가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 업체에 대해서 제대로 된 법적 평가 못하면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얼만큼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지역 주민들 하게 되는데요. 제가 그 행정소송의 재판 과정에 한번 참여를 해봤습니다. 참여를 해보면, 저쪽의 변호사는 법원장 출신의 아주 이렇게 명망 있는 분을 돈을 많이 들였겠죠. 그렇게 섭외를 해서 하고, 이쪽 환경청에는 국선 변호사 분이 하시는데, 국선 변호사도 자주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대응되어지는 모습이, 제가 참관하는 모습은 과연 환경청에서 얼만큼
물론 법과 원칙에 따라서 뭔가 집행을 하시겠지만 그 유능성과 거기에서 얼만큼 효과적으로 대응할까라는 걱정이 저는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환경부에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 좀 일벌백계 하는 이런 그 조치를 취하면은 정말 의료 폐기물의 앞날에 여러 제도적인 개선보다도 그렇게 국민적인 신뢰를 심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당부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혹시 짧게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네. 네네. 안녕하십니까. 문재원 과장님께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의료 폐기물 처리 다각화를 위해서 환경부가 노력을 한 게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10년대 초반부터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좀 잘 안 되면서 이렇게 쭉 오다가 2019년에 크게 이렇게 이슈가 됐잖아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저귀 빼고 그다음에 또 의료 폐기물 소각도 용량이 조금 늘어났다고 해서 이게 얼마나 갈 수 있을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좀 선제적으로 조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아까 멸균 분쇄 시설 같은 경우에 연구 결과가 2024년에 나오면 좀 그것도 기한을 보면 상당히 좀 먼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맞습니다. 주민들은 한 해 한 해가 늘 고통입니다. 고통인데, 행정은 물론 이제 안전하게 해야지 되긴 하는데, 시간이 항상 이렇게 많이 걸리고 그래서 아쉬운 면이 있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문재훈 과장님. 그러면은, 지금 더 이상은 질문이 없으실까요? 마무리를 하도록 할까요? 저희가 또 오늘 참석했는 주최측이랑 또 정리를 해서 오늘 나온 이야기들 한번 정리하도록 하고 이경무 교수님 그리고 기록국장님 자료 저희가 첨부해서 전체 자료로 다시 또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재훈 과장님도 혹시 뭐 자료로 좀 주실 거 있으시면 주시면 제가 자료집으로 완성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정리할까요? 네. 네, 네. 정다운 위원장,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은 잠시 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지역위원회는 오늘 의료 폐기물 관련 토론회를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 산업 폐기물 관련해서도 10월 국감 끝나고 또 준비할 예정이니까 그때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토론자 그리고 패널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좋은 얘기 잘 들어서 또 감사한 시간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